네, 오랜만에 녹화를 남기게 되네요. 어, 어저께 처음으로 증권가에서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9월 달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 뒤에 오는 게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으로는 기대를 했는데 증권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유동성 랠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앞으로 나온다 이제 얘기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주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뭐가입니까? 예. 유동성이죠. 주식시장에 그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거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유동성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강달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자산이 이동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잭슨홀 이제 미팅에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그냥 시사를 했어요. 뭐 강력하게 시사를 한 건 아니고. 근데 워낙 그 파월 의장이 입이 무겁다 보니까 이 정도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강력한 금리 인하 이제를 시사한 게 아니냐. 그동안 파월 의장은 맨날 인플레이션만 얘기했어요. 물가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일단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목표치에 도달할 만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강력한 노동시장 즉 이제 실업률을 좀 줄이고 어떤 고용 완전 고용을 좀 한번 이뤄보겠다.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0.25% 내릴 것이냐, 0.5% 내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논쟁입니다. 한편에서는 0.25% 정도 내리는 것을 또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0.5% 내리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반반입니다. 뭐 둘 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사용했던 점진적, 체계적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5% 정도 B컷, 0.5%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안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컷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요것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 결과가 이제 9월 초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9월 초에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B컷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까 빅 스텝이냐 아니면 스몰 스텝이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아무튼 둘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0.25%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0.5%를 내려버리면 이거는 시장의 충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0.5% 얘기가 막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미리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는 0.5%를 내려도 별 이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아마 이제 그렇게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동안 강달러, 킹달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달러 가치가 더 좋으니까 주식을 내다 팔고 그냥 달러를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돼버리면은. 그쵸. 은행에다가 돈을 갖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를 들고 있으면은 바보 취급당하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투자 쪽으로 좀 기울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랠리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이쪽에서도 9월 달 추가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도 금리 인하에 편승해서 금리 인하에 좀 나설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중국도 지금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될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주요 국가들이 하게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뭐 최근에 악재였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청산 리스크를 완화해줘.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대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이제 증권가의 그 경제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 증권가에서 금리 인하에다가 유동성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는 걸로 좀 그렇게 좀 기대가 돼요. 주식시장은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흐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과거의 지표를 보겠습니다. 유동성 랠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파란 색깔이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이렇게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색이 뭐냐면 달러가 지수거든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유동성이 좀 안 좋아지죠.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최근에 달러 지수가 좀 떨어지니까 약간 주가도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당연하죠. 금리가 높아진다면 은행에서 이자 받아먹는 게 훨씬 나으니까 괜히 위험자산에다가 투자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유동성 장세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통찰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유동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종목들 업종에서 수혜가 이제 예상이 돼요. 주가라는 것이.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주가 올라간다는 논리는 약간 좀 비약한 것 같아요. 좀 빈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상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금융주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꽁꽁 좀,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연끌족 때문에 11월 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책에 따라 다르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또 이제 또 대출을 또 건드릴까봐, 부동산 또 건드릴까봐 지금 은행에서는 지금 뭐 앞으로 그 주담 대출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은행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닌 거. 자, 수혜주가 아닌 거. 수혜 업종이 아닌 거. 금융 쪽.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금융주, 은행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건 좀 긴가민가합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2차 전지 얘기가 왜 나옵니까? 2차 전지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해야지 이제 양극재라든지 판가가 상승하죠. 지금 리튬 가격은 지금 뭐 올라갈 생각은 전혀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고요. 2차 전지 쪽은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어요. 너무 좀 비싸요. 그리고 한 2027년 정도 돼야지 성장률 대비 PER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한번 비벼볼 만하지, 아직까지는 캐즘도 아직 그렇잖아요. 대중화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최근에는 뭐 4680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테슬라 쪽에다가 공급이 유력시 된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들이 뭐 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넓게 본다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도 아닌 것 같아요. 성장 쪽에서는 지금 뭐 저평가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게 또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쪽에서도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 주가 부담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그동안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뭐 신차 시장도 있지만 중고차 시장 쪽에서 먼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중고차 쪽에서 괜찮을 것 같고 렌탈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렌탈 리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니까. 그러면 다른 거 좀 큰 업종 볼게요. 화학?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중국 쪽에서 수요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건설 쪽은 어떨까요? 건설 쪽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정부 쪽에서는 지금 대출을 그냥 꽉 틀어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요것도 약간 좀 불확실성은 좀 존재합니다. 철강. 철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쪽에서 공급관이 빠져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철강, 금속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수혜 업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표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높은 업종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반도체는 이게 문제가 있죠. 지금 반도체는 지금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는 피크아웃에 준비해라 지금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까지 실적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부터는 실적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누차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돼요. 그동안 꿀 빨았죠. 근데 실적은 증가할 거예요. 내년까지도. 근데 문제는 그 넥스트가 없다는 얘기죠. 2025년도까지는 성장합니다만은 2026년도는 절벽 구간에 빠집니다. 실적 절벽.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가 피크아웃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뭐 내년도 한 3, 4개월 남겨놓고 시장의 눈은 그 다음을 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업종인 반도체, 뭐 2차전지, 금융 쪽, 자동차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렇죠. 뭐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는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 그건 있는데 화학 쪽, 이건 중국 쪽 좀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수혜 업종인 건 뭘까요? 소비재 주죠.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럼 물건을 사고 싶어도 좀 아끼고 안 사고 예를 들어서 내구 소비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거, 옷. 지금 옷을 안 산다고 우리가 뭐 빨개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은 다 있잖아요. 옷장 속에 다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을 아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밖에서 외식을 했던 거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외식을 했는데 그것도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소비를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은 다 줄이게 되고 소비 심리까지 안 좋아졌어요. 이게 가장 큰 게 여기다가 주식시장에서는 소비재에 대한 투자 심리 저하 이 두 개가 만났어요. 소비 심리 둔화가 되면은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가 되는 거죠.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필수 소비재는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필수 소비재는 그래도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근데 소비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저하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업종에서 아까 제가 수혜주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업종에서도 수혜가 있겠지만은 특히나 소비재 쪽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경기 침체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오는 경기 침체란 얘기죠. 지금 소비재주들이 다 그때 주가로 회귀가 됐고 PR이 지금 역대급 저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해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뭐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은 이런 종목을 사겠다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얘예요. 얘. 신세계 푸드라고 있습니다. 예? 음식료 관련된 기업이죠. 이건 급식과 외식 이쪽입니다. 노브랜드 버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고 각종 급식도 있고 그러니까 또 외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 PR 볼게요. 지금 7.3입니다. 이게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7.3인데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죠. 15년 전에 하고 똑같아요 지금. 주가를 볼까요 한번?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신세계 푸드. 근데 신세계 푸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 지금 널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주가를 볼게요. 자, 기술적으로 봐도 역대급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이렇게 볼까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이 주가가 다시 반등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신세계 푸드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못난 놈이냐 그걸 한번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 상승은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심리 둔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도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좀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외식도 좀 한번 해볼까? 그렇죠. 가족끼리 오랜만에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실까? 이런 것들 옷 한 벌 사볼까? 소비재 쪽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겠죠. 무엇보다도 소비 심리가 다시 정상화되면은 실적도 둔화됐던 실적이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겠죠. 야, 이제 소비재주들 실적도 이제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 역대급 저평가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까지도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좀 확실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업종도 그러겠지만은 소비재 쪽에서 너무 이런 현격한 저평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볼게요.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실적은 좀 둔화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팍팍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통기업이잖아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돈 안 되는 그쪽에 투입됐던 자원을 돈 되는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요. PER은 2004년도 얘네들이 상장했거든요. 상장 이래 최저값입니다. 지금 볼게요. 얘네 보시면 이제 식품을 제조하기도 하고요. 제조했던 것을 외식 사업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급식으로도 돌리기도 하고 또 얘들이 빵의 진심입니다. 베이커리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식품 유통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해외에서 식자재를 싸게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그런 걸 이제 독점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큰 이제 몰 푸드코트라든지 아니면 몰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니까 아무래도 스타필드라든지 이마트 뭐 이런 쪽에다가 판매를 하겠죠. 그런 유통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든 식자재를 유통시키거나 급식으로 돌리거나 외식으로 돌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노브랜드 버거죠. 네. 쭉 보면은 뭐 리스크는 없어요. 지금 이런 식자재 유통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재고 리스크거든요.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이면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이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14바퀴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뭐 재고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평년 수준보다 더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에 대한 자산 리스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고 지금 안정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통기업은 본질적으로 이게 재무제표가 이것은 제조업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유통기업들은 남의 물건을 사와가지고 판매하면 나중에 수익 쉐어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잡혀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이 부채가 뭐냐면 리스 비용이에요. 건물 리스, 그 물류센터 리스 비용. 그래서 리스 부채를 제외하면은 부채 비율이 130%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기업마다 부채는 서로 다르잖아요. 큰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도 있고.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느냐. 그 부채를 많고 적고 간에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동부채. 100%가 넘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현금이 매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유동성도 좋고, 여기 보니까 현금 활동 보면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장부에 기재된 단기 순이익보다 실제 들어오는 돈들이 많잖아요. 투자 활동도 제대로 되고 있고, 그 재무 활동이 이제 유출이 된 것은 뭐냐면 이건 빚을 갚는 거나 그 배당을 주거나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빚을 갚는 거죠. 대출금을 상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리스크를 좀 볼게요. 리스크 없어요. 자산 쪽에서 재무 쪽에 리스크 없고, 자산 쪽에서도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볼게요. 대박입니다. 국내 우리나라의 식품 쪽 서비스죠. 식품 서비스이기 때문에 외식 급식이죠. 이쪽 시장 규모 보면 연평균 무려 17.5%씩 성장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성장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 가지인데, 일단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밖에서 외식 같은 거는 진짜 부자들이나 먹었을 정도였잖아요. 80년대까지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여성 근로자 수가 증가하니까 집에서 요리를 못 해 먹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식품 서비스 쪽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이 신세계 푸드가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 나온다. 지금 좀 둔화됐죠.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완화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게 커요 지금.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 간편식 지금 밀키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밖에서 외식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집에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에서 그냥 사와가지고 물만 넣고 끓이거나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만두였던 것 같아요. 만두가 먼저 이제 가정 간편식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삼계탕까지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쪽 시장이 커지는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9%면 굉장히 큰 성장률입니다. 자, 연평균 9%냐 10%냐 이거를, 이게 성장률이 높냐 낮냐 이렇게 따질 때를 볼 때 한 국가의 성장률, GDP 성장률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연평균 전 세계에 9%씩 올라가는 국가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기껏해야 중국도 5.2%,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진짜 성장률 높은 데도 7%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걸 하나의 국가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지금 그래서 신세계 푸드가 이쪽의 진심이에요. 얘네가 이쪽 시장을 굉장히 지금 상품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신세계 푸드 같은 게, 신세계라는 게 약간 좀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간편식을 제일제당이나 이런 쪽은 약간 좀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얘들은 프리미엄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일제당과는 약간 좀 차별을 가져가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가정 간편식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정도 수준인데 내용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홈페이지 볼까요? 기왕 이쪽 오신 김에 같이 한번 보시죠. 신세계 푸드. 이게 보시면은 또 홈페이지가 또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비즈니스로 들어볼게요. 이걸 볼게요. 신세계 푸드 홀텍 컬렉션. 네, 이런 것들을 보세요. 굉장히 많죠. 이게 다 그 밀키트입니다. 이것들이. 이거 사가지고 그냥 렌즈만 하고
렌즈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이쪽 사업을 그동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동안 이제 외식과 급식 쪽으로만 이제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밀키트 쪽 이런 가정 간편식 쪽으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잘 몰랐어요. 이거는 시장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 또 약간 프리미엄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얘네 쪽은 베이커리 쪽 사업을 좀 크게 합니다. 베이커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왜냐 밀가루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얘들 베이커리 브랜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밀가루 가격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작황이 되게 좋아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니까 베이커리 쪽에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많죠. 식품 쪽의 브랜드들 많이 있고 외식 쪽 브랜드들 이렇게 있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안 좋았죠. 외식 사업 무너졌죠, 이때. 매출 떨어지고. 원래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한 번 떨어지고 수익성 엉망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가격 상승, 그래서 뭐 식자재 가격 상승해가지고 이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부터 이제 회복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2분기 때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1분기 때는 매출은 건 좋았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여러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비용 효율화가 좀 안 된 매장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마진이 좀 안 좋은 효율성이 좀 낮은 매장을 축소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밀가루 같은 식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진 회복이 나왔는데 지금 신세계 푸드의 경영 전략은 외형 확대, 매출 확대가 아니라 일단 수익성 개선 쪽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쉬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당해버리는데 유통회사는 카멜론이에요. 자기가 불필요한 매장 같은 거 막 축소해버리고 돈 되는 매장이 있으면 강화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실적을 어느 정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수익성 개선 원인을 좀 볼게요. 저수익, 급식, 사업장을 좀 축소하고 있고요. 돈 되는 대형 거래처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 버거가 이제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직영점은 자기 본사 직원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직영 매장을 지금 축소하고 있고 그것을 가맹점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 밀가루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베이커리 쪽 사업성 수익성이 좋아졌고요. 온라인 유통 채널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 간편식 그거를 신세계 쪽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쓱닷컴 그쪽에 올리고 네이버 쇼핑 쪽에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온라인 쪽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8%가 오르고 영업이익은 14%가 오르고 당기순이익은 26%가 증가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네요. 하나씩 볼게요. 급식 매출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급식 매출 성장보다도 수익성 개선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게 왜냐면 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매장은 좀 급식은 축소하고 있고 돈 되는 대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외식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쪽이 앞으로 커질 거예요. 지금 사람들 외식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사실상. 비단 예를 들어볼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편의점의 술 있죠. 편의점의 그 주류 판매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재밌죠? 왜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친구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게 돈이 아까우니까 친구를 안 만나고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래요.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만큼 밖에서 이제 외식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버거가 있고 노브랜드 버거, 또 피자가 있고 베이커리 있고 또 수제 맥주,
레스토랑하고 수제 맥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 스무디 체인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의 좀 실적 회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유통 쪽도 뭐 잘 되겠죠. 유통은 뭐 21%나 증가했네요. 네. 전반적으로 유통을 통해 가지고 급식과 뭐 외식 이쪽으로 다 이제 식자재를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다 좋아지겠죠. 식품 제조 쪽도 있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빵, 국, 탕, 찜, 소스, 뭐 식육 가공품, 만두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합니다. 아까 그 보셨죠? 밀키트 같은 거, 가정 간편식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제조를 한다는 얘기죠. 5개의 국내 공장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센트럴 키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 곳에서 국탕찌개를 다 해서 맛이 동일해야 되니까. 근데 왜 공장이 왜 5개나 됐냐? 하나가 달라요. 생산 라인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쪽에서 예를 든다면 이쪽에서는 빵을 만들고 이쪽에서는 뭐 국탕찌개를 만들고 이쪽에서는 네, 그 뭐 밑반찬을 만들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전문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실적 회복 볼게요. 얘네가 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육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위 콩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이거 베러미트라는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샌드위치로 해가지고 스타벅스하고 조선호텔이 지금 신세계 거죠. 이쪽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단체 급식의 특식 메뉴로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비건족들. 그리고 얘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외국 쪽에서 선진 시장 쪽에서 비건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사업을 좀 크게 좀 벌리려고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장을 이제 선점하려고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 이거는 또 미래의 성장을 위한 또 그쵸 포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사업에 좀 진출을 했는데 좀 특이한 게 그 혹시 조선호텔 가지고 그쪽에 그 식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호텔이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도 이제 집안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갔는데 조선호텔 이게 카드 결제해가지고 밖에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한켠에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서 김치를 팔더라고요. 근데 제 입맛엔 좀 달았습니다. 맛있긴 맛있었는데 좀 애들 입맛 같더라고요. 조금 단맛만 빠지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근데 맛있긴 맛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소문이 났어요. 조선호텔 김치가 맛있다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좀 몇 포기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 손으로 들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김치 사업을 애들이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조선호텔 김치가 있고 셰프 컬렉션에 또 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요건 이제 나중에 수출하겠죠. 아직까지는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3년도 작년도에 정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김치 파는데도 정관 변경을 하네요. 그래서 본격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좀 프리미엄 김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제 김치 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성장하겠죠. 여기 이제 국제 소맥 가격을 볼게요. 이게 밀가루죠. 이게 소맥이라는 것은 이제 껍질을 까지 않는 그건데 국제 소맥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 7월 달하고 8월 달이면 이거 3분기잖아요. 아직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은 얘네가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베이커리 쪽의 사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가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7, 8월 달과 비교했을 때 무려 19%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밀가루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일어나겠죠. 이것도 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3분기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좀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급식과 그 외식 그쪽의 각 채널을 지금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그 저수익 그 유통 채널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이쪽 기조에다가 지금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3분기 실적도 좀 개선될 걸로 일단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은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업계에선 떠들고 있고요. 보면 이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오르고 4분기 때가 좀 많이 좋아지네. 지난 4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때
이때 안 좋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영진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뭐 좀 하자 이래가지고 개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이제 일어나면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단행해 버리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이제 움직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금리 인하하려고 오늘 뉴스 보니까 각 뭐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우리은행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담 대출 뭐 이런 부분을 꽉 쥐겠다. 그래서 대출 잘 안 해주겠다. 지금 뭐 협박성. 근데 이게 통해요, 사실상.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건 아마 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결국 이제 언젠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거잖아요, 올해 안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전반적인 이 실적이 먼저 좋아진다라기보다도, 금리 인하했다고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낙관적인 발상인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 이게 제일 무서워요. 소비 심리 둔화가 이게 소비 심리 완화, 이게 완화. 이거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가 체감적으로 금리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만 이게 좀 체감적으로 돼서 기업의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것보다는 우리 주식 투자자가 소비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단 완화된다. 회복된다. 이게 더 크겠죠.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선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뭐 그렇게 된다라는 뭐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사실 거예요? 자동차주 사실 거예요? 화학주 사실 거예요? 건설주 사실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없잖아요. 이게 이쪽이죠. 소비재 쪽이. 소비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비재가 자, 백화점, 편의점, 소매 유통이죠. 그러니까 소매 유통, 제약, 음식료, 화장품, 기타 생활용품, 얼마나 해요? 등등등등등등등등. 의류도 있죠. 정말 많잖아요. 예? 한섬 보세요. 한섬. 여기 소매 유통, 백화점들 다, 편의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통기업들 보면 소매 유통이 엄청 많잖아요. 종류도. 유통하는 것들이 뭘 유통합니까? 물론 철광송을 유통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매 소비재를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재를 많이 구입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 소비 유통도 많이 활성화되겠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결제 시스템, 그쵸?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광고죠, 광고. 사람들이 물건 사기 시작하면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디어 쪽에서 하죠. 자, 미디어 쪽. 자, 그러니까 광고가 실리면 어떻게 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애들 그동안 물건 드라마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선 송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편성을 못 받아가지고. 그럼 결국 이제 방송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방송국 계속 지금 적자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방송국들이.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 비싼 드라마를 송출을 편성을 못 하니까, 광고가 없으니까 이쪽 시장 다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쪽이. 이쪽 주식을 잘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되냐. 진짜 형편없습니다. 실적 대비 형편없어요. 자, 아무튼 신세계푸드는 올해 이제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굳이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구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전망치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매출액은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올해도 그럴 겁니다. 올해도. 그래서 연평균 앞으로 5%씩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씩 증가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성장입니다. 주가는 형편없어요, 지금. 자, EPS 순이익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여기 나왔어요. 상반기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1, 2분기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연평균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고 2026년도까지 볼 필요 없이 딱 2024년도만 놓고 보죠. 실적 회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적자였어요. 이게 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얘들이 이제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경영 효율성 이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경영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미 증명이 돼 있고 3, 4분기 정도면 이 정도만 되겠죠. 그러면 2024년도 이 EPS 주당 순이익이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R이 얼마다? 7.3. 15년 전인 2008년도하고 동일해요. 물이 이렇게 저쪽에서 파도가 있고 물이 막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잠기겠습니까? 가장 낮은 데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하겠죠. 가장 낮은 데.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된 이런 기업에 몰리겠죠. 더구나 신세계푸드 같은 건 대기업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매하기도 좀 편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무려 5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목표 PER을 높게 잡지는 않았잖아요. 11.4배입니다. 11.4배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주가가 반등했을 때 올라갔던 숫자보다 좀 낮아요. 이때 11.8배까지 올라갔는데 11.4배 정도.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55%. 근데 이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스토리가 막 있고 막 성장 스토리, 미래 가치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거 말고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평소 소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좀 쉽고 그런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정의원 방송이 있는데 정의원 방송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제가 준비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저는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은 딱 간단합니다. 일단 1등 기업이어야 돼요. 특정 분야에서. 왜냐? 그게 대장주가 되니까. 시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가급적 1등 종목. 두 번째, 역대 최대 실적. 소비재 기업인데도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일어나가지고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요. 제일 무서운 게 투자 심리 저하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진 거. 이 종목은 그런 겁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는데 상장일의 최저 PER이에요. 실적 볼까요? 자, 분기 실적 올라갑니다. 전년 대비 다 성장해요. 전년 대비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성장해요. 연간 실적 계속 성장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3분기, 4분기 더해지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7%, 18%.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요. 업종 내 수익성이 가장 높아요. 이 기업이. 근데 업종 내 1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PS는 한 요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너무 싸요. 8,800. 역대 최저. 얘들이 상장 이래 최저예요. 지금 PR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세계푸드 얘기를 들었지만 이 기업 역시도 엄청난 저평가예요. 지금. 목표 PR을 13배로 잡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이 코로나 이전에는 PR이 18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가가 이게 아니라 목표가가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높죠. 한 60%, 7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오늘은 또 한 종목을 또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예약된 종목인데 저평가가 너무 심화돼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기 실적이거든요. 지난해 1, 2, 3, 4분기인데 올해 분기 실적 올라가는 거 보세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2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2분기 대비 149%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5%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 때 매출액 50% 증가, 영업이익은 31% 증가.
그래서 상반기 실적 보는 거 매출액이 10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 어떻게 될까?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69%, 영업이익 기준, 매출액은 170%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69%씩 올라가고. 왜 이럴까요? M&A를 했어요. M&A를 해가지고 동일 업종에 있는 실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을 그냥 인수를 해가지고 이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러한 성장이 나올 것 같고 EPS는 60%가 증가하고. 웃긴 게 주가가 최근에 이유 없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랙먼데이 이후에 떨어지게 된다면 보통 그래요. 기관들이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안 오르고 손실이 나면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역대급 저평가입니다. 지금 PSR 기준으로 0.32. 보통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동일하면은 PSR이 1이 되는데 이거는 0.3이에요. 이거는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 저평가고요. 왜냐면 M&A를 한지 몰라요. 지금 시장에서 잘. PR을 볼게요. PR 4.9. 배당 수익률이 2.8입니다. 배당을 줄 정도로 여유 있는 기업인데 지금 PR이 4.9밖에 안 되고 지금 사게 된다면 적정 PR 제가 9로 잡았거든요. 82%의 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 PR을 이렇게 높게 잡았나요? 그냥 9로 잡았어요. 9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워낙 지금 싸니까 이거는 헐값이 아니라 이거는 박앤세일도 아니라 이건 폭탄 세일이에요, 사실. 이 주가 상승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좀 소비재 쪽입니다. 필수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소비재 쪽에 이런 종목이 좀 널려 있으니 우리가 관심을 이제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